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이코패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피도 눈물도 없는 흉악한 범죄자 혹은 연쇄살인마?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만들어낸 데에는 언론의 보도와 사이코패스를 다룬 여러 영화들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보도나 영화에서는 연구 및 보고를 통해 밝혀진 사이코패스의 특성과는 다른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여기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해서 조회수나 관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다분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하면 대부분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편견을 바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그 스스로가 사이코패스였고 또 사이코패스 연구를 수십 년간 진행했던 제임스 펠러는 모든 문화권에는 약 2%의 비율로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100명 중 2명은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죠. 꽤 많아서 놀라셨나요? 내 주변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제임스 펠러는 이러한 비율이 상당히 바람직한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람직하다고요? 왜 그는 이를 바람직하다라고까지 말했을까요? 그는 진일보한 사회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이코패스는 필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이성을 통해서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라면 그 누구보다 유리한 거죠.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타인의 의견을 모두 신경 쓰는 리더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또한 이들은 모험에 능합니다. 감정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쉽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그 길을 개척하려는 정신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론과 드라마, 영화에 의해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우리는 사이코패스 하면 살인마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그 특유의 냉철한 능력과 깊은 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바로 친사회적 사이코패스입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팟캐스트로 인연을 맺었던 분 중에서도 친사회적 사이코패스가 계셨는데요. 처음에 저도 이러저러한 편견 때문에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커피도 사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로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사회적이라고 명했지만 이는 반사회적의 반대격인 거지 친절한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 CEO의 예로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인데요. 잡스의 확고부동한 목적의식 설정과 수행 능력은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동안에는 감정의 역할은 축소 또는 배제되기 마련입니다. 그는 생전에 예술성과 보편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확고부동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성에 대한 집착은 애플 컴퓨터 공동 창립자이자 그의 오랜 동료인 스티브 워즈니악마저 떠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 일체형 컴퓨터인 아이맥 G3를 개발해내고 맙니다. 잡스는 목적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고의 합리를 쫓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당연하게도 감정은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잡스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는 그의 딸 리사 브레넌과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잡스는 브레넌의 친분이 아니냐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브레넌이 태어난 직후부터 잡스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죠. 즉 친권을 부정한 건데요. 결국 그들은 DNA 검사를 통해서 정말 친분여 관계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DNA 검사 결과에 대한 잡스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부일 확률이 94.1%로 나왔으며 이는 미국 남성 인구의 28%가 브레넌의 친부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이죠. 이렇게 냉정하게 DNA 분석 결과를 해석한 그의 모습에서 사이코패스 전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잡스는 브레넌과 화해하고 그녀를 딸로 인정했습니다. 췌장암으로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그녀에게 수백만 달러의 유산까지 남겼죠. 쭉 사이코패스라고 했는데 왜 그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쩌면 뇌가 노화하고 병환 탓에 변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잡스의 일생을 떠올려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친한 동료와의 일생일대 사업을 건 시점에서의 벌인 논쟁, 또 친권 문제,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 등. 하지만 사이코패스였던 잡스는 스트레스에 대해 선천적으로 강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강력한 면역 체계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은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킵니다. 펠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태생적으로 이 코르티솔을 제어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짧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서 쉽게 벗어나며 금세 마음을 다잡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죠. 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합니다. 뛰어난 면역력이 사이코패스의 타고난 특성이죠. 즉 사이코패스는 정신적 소요와 불안, 질병에 대한 강한 내성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만한 환경에서 잘 성장하면 인류 발전이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년기에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다면 폭력적 사이코패스로 자랄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자가 된 사이코패스의 99%가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즉 사이코패스는 양육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유년기의 경험이 사이코패스를 살인마로 만들 수도 있고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펠러는 사이코패스와 그 유전자를 사회에서 제거해버리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비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때로는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이번 내용은 동국대학교 김성규 교수님의 책 인간의 악에게 묻는다. 누구나 조금씩은 비정상에서 나온 내용 중에 사이코패스는 무슨 생각을 할까의 파트를 일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악이란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책인데요. 이번에 다룬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거짓말, 관음증, 정신분열증, 갑질과 차별, 복수,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쉽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해 동안 저자가 대학에서 진행한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라 전반적으로 읽는 내내 재미있는 수업을 듣는 느낌이 들고요. 둘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를 보면 자기 삶의 예시를 드시곤 하시잖아요. 책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앞뒤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감하면서 계속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고, 끝으로 우리가 알 법한 유명한 영화들을 중간중간 예시로 들어서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이코패스는 모두 무서운 살인마 같은 편견이 조금 깨지셨나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여러 정신증상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